안녕하세요. 전북대 신유섭입니다. 대한비뇨기 초음파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제가 맡은 주제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입니다. 최근에 2020년 EAU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올해 EAU가 네덜란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조만간 모두 함께 해외학회에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발표는 EAU 가이드라인이 AUA보다 잘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 EAU 위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AUA 가이드라인은 2018년 발표된 내용에 일부 보강된 상태입니다. EAU 가이드라인을 검색하면 Non-Oncology 가이드라인의 Management of Non-Urogenic Male LUTS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금일 발표할 내용은 러츠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러츠는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러츠는 로어 유리너리 트랙 심토무 약어이고, 즉 하부 요로 증상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들을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Painful Bladder Distension을 동반한 Acute Urinary Retention이나 페인은 없지만 지속적인 유린 리텐션과 같은 경우, 그리고 Bladder Outlet Obstruction으로 인한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특히 Bladder Outlet Obstruction으로 인한 증상들은 BPH로 인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디트로스 오버액티비티에 의한 불수의적인 방광 수축에 의한 증상들, 또한 OAB의 증상들인 어전시나 프리퀀시 등이 러츠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러츠의 원인은 워낙 다양하지만 저희는 서전이기 때문에 좀 더 BPH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EAU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BPH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일 러츠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질환에 대한 진단의 시작은 메디컬 히스토리 테이킹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메일 러츠 환자에서는 유럴로지컬 메디케이션 히스토리나 유럴로지컬 서저리 히스토리를 물어보는 것은 질환의 진단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러츠 치료에도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학회 가이드라인에서 매일 러츠 BPH에 관련된 설문지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설문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즉 IPSS이며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문항은 증상에 대한 질문이고 한 문항은 QOL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IPSS 0점은 무증상, 1에서 7점은 마일드 심톰, 8에서 19점은 모더레이트 심톰, 20에서 35점은 시비얼 심톰을 의미합니다. EAU 가이드라인에서는 메일 러츠 이벨리에이션과 치료 후 팔로업에 이용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러츠 환자에서 배뇨일지 작성을 강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배뇨일지를 통해서 데이타임 앤 나이타임 보이딩 프리퀀시, 토탈 보이드 볼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녹터널 폴리유리아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환자를 보게 되면 녹추리아를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에게 알파 블로커를 포함한 다양한 약제로 치료를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배뇨일지를 통해서 환자에게 녹터널 폴리유리아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데스모프레신을 사용해서 치료에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츠 환자가 오면 처음부터 배뇨일지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DRE는 대략적인 전립선 용적과
전립선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고 있습니다. 숙련된 선생님들은 DR만으로도 전립선 용적을 정확히 재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박정환 교수님께서도 DR만으로도 정확한 전립선 용적을 측정하는 걸 보고 많이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비기너들은 DR만으로는 정확한 용적 계산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EAU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는데 DR와 실제 전립선 용적은 연관성이 푸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내원한 러츠 환자에서 요 검사는 필수적인 검사 사항입니다. UTI나 혐의경적 혈뇨를 일으킬 수 있는 방광암을 비롯한 질환들을 감별할 수 있고, 또한 내과적인 질환인 DM 등을 감별해 줄 수 있는 값싼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PSA는 전립선 용적과 전립선 크기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또한 전립선 암을 감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이퍼텐션이나 DM을 동반한 러츠 환자에서 감소된 Qmax와 같은 검사 소견은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러츠에 대한 검사에서 심장 기능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에서 심기능 저하 소견은 수술 후 합병증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심장 기능 검사는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잔뇨 측정은 권장되고 있는 강도가 약하지만 AUR이 있는 환자를 감별하고 또한 치료 후 팔로업 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잔뇨 검사와 항상 세트로 따라다니는 요속 검사 역시 필수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약물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 전후 비교에 필요한 검사인 것 같습니다. 또한 AUA에서도 수술 전에 요속 잔뇨 검사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초음파 악해와 관련된 초음파 내용이 나왔습니다. 러츠가 있다고 해서 어퍼트랙 말리거넌시의 유병률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메일 러츠 환자에서 어퍼트랙 이미징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PVR이 너무 크거나 혈뇨가 있거나 요로 결석의 과거력이 있다면 초음파를 포함한 어퍼트랙 이미징을 시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트러스는 5-ARI와 같은 약제를 선택할 때나 수술적 치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에게서 권장되고 있습니다. 가끔 수술 전에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추리아가 있는데 간과하고 BPH 수술을 진행하였다가 브래더 캔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요속이 낮은데 그것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수술을 진행하였다가 26프렌치 리섹토스콥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 이런 상황이 의심된다면 시스토스코피를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러츠에 대한 검사로 UDS와 요속 잔뇨를 비교한 RCT 연구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에서 정확한 러츠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UDS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술 전 검사로 UDS를 시행할지 시스토스코피를 시행할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UDS와 시스토스코프에 대한 비교 연구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AUA에서도 수술 전 검사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을 때 UDS를 시행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엑스퍼트 오피니언이 있습니다. UDS와 같은
검사들이 너무 침습적인 검사여서 초음파와 같은 비침습적인 검사를 통해서 블래더 월 시크니스를 측정하거나 인트라베지칼 프로스타틱 프로트루전 등을 측정하는 것은 UDS와 같은 침습적인 검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EU 가이드라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증상이 경한 환자들은 와치풀 웨이팅도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고 라이프스타일 어드바이스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와치풀 웨이팅의 실패율은 5년 동안 21%가량이 되기 때문에 면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어드바이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녹터널 폴리유리아가 있는 환자에게서는 저녁 시간대에 플루이드 인테이크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겠고 저장 증상이 심한 환자에게서는 카페인 또는 알코올 섭취를 피하고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한 더블 보이딩 테크닉도 있겠고 포스트 믹추리션 드리블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유레스랄 밀킹 테크닉을 알려주는 방법 등이 있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알파 블로커를 중등도 이상의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투약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역행성 사정은 탐슬로신과 실로도신에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로도신과 비교되는 탐슬로신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알파 리덕테이스 이니비터는 2년 후 약 18에서 28%의 전립선 용적 감소를 일으키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40g 이상의 전립선 용적을 가진 환자에서 투약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베타3 아고니스트는 저장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항콜린제보다 환자들의 약물 복약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PDE5 이니비터는 러츠의 약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록 Qmax 개선은 통계학적으로 유효하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IPSS와 IIF 스코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EU 가이드라인에서도 중등도 이상의 러츠 환자에서는 PDE5 이니비터 사용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40g 이상의 전립선 용적을 가지고 중등도 이상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알파블로커 플러스 5ARI의 조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장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알파블로커 플러스 베타3 아고니스트 조합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베타3 아고니스트는 잔뇨량이 150 이상인 환자에게서는 투약이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적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립선 용적이 30g 미만이고 미들롭이 없는 환자에게서는 TUIP를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용적이 작아도 홀랩이 필요한 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연구 결과들도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AU에서는 80g 이상의 BPH에서 EEP, 즉 홀랩과 같은 엔도스코픽 이뉴클레이션 오브 프로스테이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픈 프로스텍토미는 EEP 장비가 없으면 하라고 하고 있죠. EEP는 TURP나 오픈 프로스텍토미보다 출혈이 적어 재원 기간이 적고 페리오퍼레이티브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권장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베이포라이제이션 오브 더 프로스테이트는 30에서 80g에서
TURP 대신에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출혈 경향이 있는 환자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트렝스 레이팅은 위크합니다. 유로리프트는 사정 기능을 보존하고 싶은 70g 미만의 환자에서 권장되고 있습니다. 라파로스코픽 또는 로보틱 심플 프로스텍토미는 80g 이상의 환자에서 적합하지만 RCT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AUA는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출자가 잘하는 수술법을 선택해서 해라 같습니다. 최근에 시행된 로보틱 심플 프로스텍토미 동영상입니다. 홀랩과 다르게 유레스랄 스핑터를 보존하면서 완벽한 에이펙스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홀랩을 시행할 때는 유레스랄 스핑터 인저리가 두려워서 사실 에이펙스에 가깝게 붙어있는 아데노마를 완벽히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로보틱 심플 프로스텍토미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변화된 요약을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경험은 없지만 바이폴라 트랜스 유레스랄 베이포라이제이션 오브 프로스테이트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쿠아블레이션이 효과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수술 후 출혈에 대한 걱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AUA에서는 아쿠아블레이션을 30에서 80g 전립선 용적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프로스타틱 아테리 엠볼라이제이션은 최소 침습 치료를 원하고 확실한 효과를 바라지 않는 환자에게서 권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술은 영상학과에서 시행하더라도 환자 케어는 비뇨학과에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 외래에서 봤던 환자로 전립선의 T존 용적이 139g으로 굉장히 컸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최소 침습 치료를 원하여서 영상학과의 프로스타틱 아테리 엠볼라이제이션을 의뢰해서 시행하였고, 이 환자는 한 달 동안 5ARI를 사용하면서 추적 관찰하였고, 한 달 후에 다시 전립선 용적을 측정했을 때 T존의 용적이 85g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고, 환자의 증상도 많이 호전된 양상이었습니다. 모든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나 메디컬 트리트먼트,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받는 환자에서 팔로업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팔로업 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